인제 오늘은 연준에 대해서 배울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인제 말씀에서 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본은 10 년물 금리예요. 요 책에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10 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전 세계. 아셨죠? 저번부터 인제 다시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10 년물 금리예요. 그래서 이 10 년물 금리가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인제 정부 채권의 매력도가 있으나 없나, 그리고서 외환 시장에 영향이 있나, 그래서 달러 가치에 영향이 있나 없나 하는 거고요. 요거를 기준으로 투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으로 갈 거냐, 안전자산, 세이프 헤븐, 아니면은 주식, 리스크 위험 자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워낙에 시장 금리가 아주 낮다 보니깐 지금 시장 금리가 2%도 안 되잖아요. 1.5% 밖에 안 되니까 이것보다 좀 더 높은 거에 이 주식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 금리가 옛날에 5에서 8%가 넘어가는 10%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거의 채권이 한 60이 될 거고 주식이 40이 될 거고 주식 시장 쫙 떨어질 거예요. 주식 시장이 떨어지면 뭐가 단점이 있냐? 이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인제 그 펀드레이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KFLX라든지 이런 거 투자하는 데서 적어져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다음 시간에 우리가 펀더멘털 쪽에서 해서 기업 밸류에이션을 배우겠지만은 여기 있어서 쓰이는 게 시장 금리예요. 그래서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밸류에이션 할 때 분모에 WACC라고 그래 가지고 웨이티드 에버리지 코스트 오브 캐피탈, 여기에 시장 금리가 쓰여요. 리스크 프리 레이스로. 요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만히 있어도 기업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거예요. 83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장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따지는데 여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처럼 실질 이자가 마이너스면 되면은 이 가장해상 금 가격이 최고치를 이루어지고 역사상 예외는 없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요렇게 인제 저번 시간에 했고, 저번 시간 이제 수업이 좀 말씀 얘기가 빨랐다면서요. 뭐 인제 제가 스타일이 원래 말이 빨라요. 근데 막 많은 거를 전달해 주고 싶으면은 제가 하는데 오늘은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 방향 그 잊지 마시고 생각을 요거를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외우면은 잘 안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보면은, 자, 채권의 수익률하고 채권 가격은 반대다. 왜? 값이라는 게 있을 때 수익률이 이렇게 있는데 수익률 올라가면은 나머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얘가 수익률이 낮아지면은 나머지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채권의 수익률과 주식시장은 반대 관계다. 왜? 수익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채권의 가격이 낮아져서 채권 가격이 매력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반대로 가는 거고, 커머디티와 시장 금리는 같은 방향이다. 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캐링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커머디티 값을 더 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다. 자, 달러와 커머디티는 반대 방향이다. 왜? 커머디티가,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은 커머디티가 낮아지고, 왜? 달러 가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평가 절상이에요. 근데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커머디티 값이 올라가는 거고, 그 얘기인즉슨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반대 방향이에요, 얘하고 얘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얘는 시장 선물 지수고 섹터 로테이션권 보시고, 옵션 시장은 미래 심리를 예측한다. 뭐를 보고? 콜 옵션과 풋 옵션의 차이. 그래서 풋콜 레이시오라는 거를 보는데, 기초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작년에 2020년 3월 이후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옵션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적은 비용으로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풋콜 레이시오가 왜곡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빅스라고 그래 가지고 이 변동성을 보는 지표가 있는데, 요거는 인제 이 시계에 의해 가지고 주식 시장이 올라가면은 빅스는 내려가고, 빅스가 많아지면 높아지면은 주식 시장이 낮아진다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다음에 제가 기초반 해 가지고 나중에 그 시간이 될 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쿠폰도 다 배웠고요. 세컨더리 이거 다 말씀드렸고요. 리스크 말씀드렸고요. 다 이렇게 다 말씀드렸어요. 자, 일드 커브도 이제 하셔야 되고요. 다 저번 시간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코노믹 인디케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연준에서 어, 경제학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학자분들은 데이터가 없으면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넘버 베이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숫자가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 판단할 수 있는 숫자가 없으면 결론을 못 내려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거를 볼 때 데이터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MBA 와가지고 매번 배울 때마다 모든 거에 있어가지고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넘버가 배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매니지먼트 사이언스라고 그러는 거는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수학의 이 자료를 가지고서 식을 만들어서 결정을 할 것이냐. 그러기 때문에 미국,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애들이 산수를 배울 때, 수학을 배울 때 뭐냐 하면은 다른 거는 한국 애들은 맞는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맞는 답을 빨리 찾는 게 한국의 공부의 목적이에요. 미국의 공부의 목적은 이 답을 찾는데 이 과정을 보는 거예요. 이 과정.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계산기를 가지고 가서 하게 대신에 이쪽에 시험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자식들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SAT라든지 ACT 같은 거 보면은 산수가 되게 쉬워요. 우리나라 애들이 보면은 뭐 정말 다 만점 못 받으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 산수가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산수가 쉬운 걸 가지고 가서 대학 들어가가지고 3학년 넘어가면은 한국 애들이 아무리 수학을 잘한다 해도 뒤로 떨어져요. 엄청나게. 왜? 이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도 보시면은 이 퍼센티지를 가지고 하는 게 우리나라랑 달라요. 두 번째로는 하나의 퍼센티지를 가지고서 하나의 숫자가 있다 그러면 100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퍼센티지로 했는데 요거에 또 변동성을 또 퍼센티지로 만들어요. 그럼 여기 가면 한국 사람들 못 쫓아와요. 왜? 개념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미국의 수학,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자녀 외국에서 계시는 분들이 애들이 이제 약간 좀 이 과정을 이 전이를 찾는 거, 이 프로세스 전이를 잘 알아야지 나중에 디시전 메이킹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연준에서도 여기 나오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라고 하더라도 연준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 우리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이제 2020년에 3월부터 해가지고 팬데믹에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파웰이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러닝 커브를 보면서 여기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 있다. AIT라는 거,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지금까지 연준에서 어느 전 세계 중앙으로 2%라는 레벨이 있다고 했었을 때, 인플레이션 2%를 낮춘다 때, 이 밑으로 억압을 하는 거였지, 위로 허용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중앙은행이.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거를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를 허용시키겠다 하는데 시장에서 지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나중에 낮출 거냐에 대해서 클리어한 비전을 보여줬는데 클리어한 비전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그동안 연준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시장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 연준에서 뭘 갖고 얘기를 하냐? 우리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그리고서 우리한테 러닝 커브가 필요하다. 그리고서 여러분들 인제 찾아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필립스 커브라는 게 있어요. 필립스 커브. 필립스 커브라는 건 이게 좀 더 내려가야 되네. 자, 필립스 커브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이런 식인데요. 경기가 상승을 할수록 그 인제 그 요게 이렇게 될수록 인제 그 unemployment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필립스 커브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 해가지고 요거랑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단순히 경제 여러분들이 이론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연준에 전 세계 중앙은행에 있어가지고 이 목표는 세 가지예요. 여기 세 가지.
뭐냐 하면은 맥시멈 임플로이먼트를 가지고서 그래서 최대한 경제 성장을 하겠다.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각 나라의 경제를 부강하게.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뭐 경제 부강, 뭐 군사 부강. 왜냐면 우리는 북한이랑 뭐 옛날에 적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국 강병. 뭐 중국 옛날부터 사자 성어인처럼 부국 강병.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에요. 경제 성장. 이를 위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게 maximum employment. 그러니까 최대 고용. 그리고서 요즘에 새로 나왔던 안정적으로 장기 금리야. 롱텀 인터레스트 레이죠. 장기 금리. 이거가 이제 요렇게 나오는데 요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요게 잠시만요. 제가 좀 더 뒤에다. 그러면은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있잖아요. 제가 다음 페이지하고 다다음 페이지에 연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어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예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건 뭐냐? 합중국이에요. 각 나라별로 이 정부 기능이 따로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하나가 페더럴 리저브 연방 정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FBI. 연방 정부가 온다니까 로컬에서 우리 영화 보면은 로컬 폴리스하고 로컬 인증 인베스티게이터하고 이 페더럴 리저브에서 하면 나중에 FBI가 가지고 가잖아요. 만약에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럼 주 방위군이 들어가요. 주 방위군은 주를 지키는 주의 군인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안 되면은 정말 US 아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 각 이 주별로 법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컴 텍스가 없어요. 대신에 세일즈 텍스가 10%예요, 워싱턴은. 오레곤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 텍스가 없어요. 대신에 인컴 텍스가 비싸요. 여기 같은 경우 인컴 텍스, 세일즈 텍스 다 비싸요. 왜? 날씨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미국마다 다 이게 50개 주마다 혜택을 주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주마다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예전에 봤으면 얘네는 12개 지역에 있어가지고 은행이 각 지역별 중앙은행이에요. 이 12개 중앙은행이 모두 합쳐가지고 Federal Reserve System, FRS.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연준이에요. 그래서 좀 모르는 사람들은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이잖아. 미국의 중앙은행은 12개예요.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이 된 게 연준이지. 연준은 중앙은행의 최상위에 있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곳이지. 이 중앙은행은 아닙니다. 중앙은행 12개를 다스리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또 하나, 연준은 미국 정부 소속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하고 연준하고는 미국 정부 재무부의 에이전시예요. 에이전시가 연준인데 연준은 디시전 메이킹을 독립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나라들처럼 정치권에서 이 중앙은행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보시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 파웰을 뭐 이게 해임해야 된다 뭐 이러잖아요. 어려워요. 정확하게 탄핵할 수 이유가 있지 않으면은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대한민국이나 다른 데 보세요. 대통령이라든지 정치 라인하고 안 맞으면 바꿔버려요. 자기는 라인하고 안 맞거나 자기는 뭐 서울대다 뭐 여기다 저기다 뭐 충청도다 경상도다 전라도에 따라서 정치적인 안배에서 그 한국은행장을 선택해요. 그러면 그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거 아니거든요. 자,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명을 해가지고 임명을 할 수는 있지만 해고는 못해요. 해고는 정말 큰일이 나면 해고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연임을 할 때 다른 사람은 지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대통령이 가진 파워예요. 하지만은 이 사람이 여기서 4년 동안 있는 동안은 그 정치적 외압이고 모든 걸 다 떠나서 자기가 혼자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연준이에요. 그래서 연준의 목표는 연준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미국에서 제일 똑똑한 엘리트들이 와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방송에서 파일 어쩌고 저쩌고 그러시면은요. 사실 연준에 들어가는 그 자체는요. 쉽지 않아요. 정말 미국에서 제일 경제학서로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연준을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12개의 이 리저널 뱅크가 있어요. 이게 있는 거는 어떤 베이스가 있냐면 요걸 맨 처음에 만들 때 이게 이제 180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제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책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 식으로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책을 써 놓고서도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자, 보시면은 연준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더라요? 1907년에 뱅크런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이후에 만들어져서 연준이 1913년에 이제 그 연준이 창설이 돼요. 요거 이제 심심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 연준이 생겼는지. 연준이라는 곳이 왜 생겨서 이 뱅크런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무서웠던 거거든요. 그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하고 연준은 미국 정부 소유가 아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쭉 연준에서 나오는 게 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있을 때 우리한테 우리 귀에 계속 익숙한 거는 12개의 리저브 뱅크가 있다 이거. 디스트릭트 뱅크라고 그러고 연준의 리저브 뱅크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보드 오브 가버넌스가 있어요. 그리고서 여기는 이 따로 만드는 거예요. 의장, 파월, 그리고서 부의장. 그렇게 해가지고 7명의 사람이 이 가버너가 됩니다. FOMC 미팅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 8번을 합니다. 8번. 그러면은 이 연준에 있어가지고 각 지역별 행장하고 보드 오브 가버너들이 만나가지고 오픈 마켓 커미티라고 그래가지고 뭘 하냐. 니네 동네 지금 무슨 일이 있어? 뭐가 있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연준에서 하는 게 뭐라 그랬죠? 모네터리 팔리시. 그쵸? 통화 정책이에요. 돈을 더 풀을 거야, 막을 거야. 연준의 목표를 나중에 아까 말한 두 가지. 하나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맥시멈 인플로이먼트를 어떻게 하고 장기 그 금리를 안정, 즉 스테이블 프라이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결정을 할 거냐. 그게 FOMC예요. FOMC에는 12명의 12명의 사람들이 여기 참여를 해요. 투표권이 있다는 거예요. 7명이 여기서 오고 한 명은 항상 뉴욕 페드예요. 뉴욕 페드가 좀 힘이 많아요. 그리고서 12개 은행에서 4명이 또 옵니다.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이게 로테이션을 해요. 12개 은행에서 4개 은행이 하고 여기서 이제 여기 12명은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내리겠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해서 퀀티테이프 이징, 경기 부양책을 오케이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테퍼링을 하는 데 있어서 오케이다, 노다, 이런 거를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여기 있는 8명은 가서 발언권은 있어요. 야, 우리 동네가 이렇게 이상해. 너희들 테퍼링 해야 돼. 막 강하게 얘기를 해도 투표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투표권은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로테이션을 하게 돼요. 로테이션. 그리고서 뉴욕 페드 같은 경우에는요. 2번이 될 때도 있어. 왜? 이 뉴욕 페드는 꼭 한 번은 꼭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이 4개 은행에 뉴욕 페드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뉴욕 페드의 회장하고 부회장, 행장, 부행장이 와가지고 투표권을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옛날엔 1910 몇 년도부터 유지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룰을 따르고 있어요. 이게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이다. 중앙은행 시스템 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임명은 대통령이 할 수 있지만은 임명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드 오브 가버너에 들어가면은요. 아마 임기가 14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두 번인가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그냥 종신 고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종신 고용. 그러면은 이제 연준의 의장은 여기 보드 오브 가버너에서 대충 나옵니다. 근데 의장은 4년 동안 딱 두 번 하고 물러나야 돼요. 일로 다시 못 가요. 그냥 끝나요. 다시 가나?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왜 연준의 연준 의장이든 연준 의장이 된다라는 거는 경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경제 대통령. 그다음부터 여기서 끝나잖아요. 만약에 퇴임을 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뉴욕에서 무슨 파티할 때 와서 뭐 하는 한 10분 얘기해 준다. 그러면 half million 받아요. 미국은 힐러리라든지 클린턴이라든지 이제 부시라든지 뭐 레이건 같은 사람 다 보면은 끝나면은 책을 써요. 책을 쓰면은 돈이 또 무지하게 들어와요. 강연회가 있어요. 그 돈 또 무지하게 들어와요. 이 대통령의 월급은 얼마가 안 돼요. 그리고서 이 연기가 끝난 다음부터 이렇게 있는 여기 있어가지고 돈은 무지하게 버는 거. 오바마도 한 번 나가면 1밀리언 받아요. 게스트 해가지고 어디서 스피크하면은요.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이 연준 의장은 재임을 할 때는 별게 아니지만 끝나고 나면은 돈방석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을 때 비리를 저지를 필요가 없어요. 비리를. 끝나고 나면은 돈 방석이 앉기 때문에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아주 해가지고 인정을 해주면서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 다음번은 자 올라가서 자 페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하고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개예요. 페드의 베이지북. 베이지북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가끔 방송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이러는 건데요. 잠시만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실제 얘기해 가지고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2개 은행에서. 그러면은 이 은행에서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 거 10월 20일 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딱 자료가 나와요. The 베이지북. 그리고서 현재 경제 상황에 의한 논평, 해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가정했을 때 12개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번에 베이지북이 뭐냐 그래서 퍼포즈가 뭐야 그리고서 인포메이션이 뭐야 어떻게 사용되고요. 참 친절하지 않아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연준의 이제 그 영어를 읽으시면서 이 한국말 보지 마세요. 가능하면 영어로 보세요. 왜? 이 단어 선택가 리드 더 비튼 라인스라고 그러잖아요. 행간을 읽을 때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아요. 엄청나게. 근데 이거를 단순히 한글로 번역을 해서 본다 그러면 이 행간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우리나라에서 어떤 되게 중요한 우리가 행간을 알 수 있는 한국 책을 봤는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했다 그러면 외국 애들이 그 행간의 의미를 읽을 줄 알까요? 모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한다 그러면 불편하더라도 영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게 돈 버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번역기 돌리고 막 이런다고 하지 마세요. 영어가 어려워도 이거 몇 번 보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요. 영어도 그렇죠. 한국어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내가 경제 내용 잘 모르는데 경제신문 보면 아세요? 아니잖아요. 익숙해지면 아는 거예요. 익숙해지면은. 여기 있는 영어도 여기도 영어도 익숙해지면은 그다음부터 되게 편해요. 이 영어가 되게 한정돼 있어요. 법에 쓰이는 영어, 여기 쓰이는 영어. 가장 영어가 어려운 거는 저기 동네 가가지고 수다 떠는 영어가 제일 어렵지. 비즈니스 영어라든지 공부할 때 있는 영어라든지 이런 영어는 되게 한정적이에요. 항상. 그리고서 또한 두 번째, 여기서 단어를 선택을 할 때는요, 굉장히 스탠다드 잉글리시에, 그 다음번에 굉장히 이 임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뭔가 힌트를 준 단어를 써요.
그리고서 영어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인제 하면은 여기서 significantly elevated price 이런 significant는 굉장히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 중에 하나하나 해 가지고 '아 요런 단어가 있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아 이게 굉장히 뭐 아주 인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있어 가지고 거기서 오버롤 액티비티에서 나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뒤 밑에는 보실 필요 없어. 왜냐하면은 12개 지역마다 산업군이 틀려 인더스트리가 틀려요. 보스턴은 옛날부터 해 가지고 전통적으로 인제 음 우리나라는 공업단지가 많아요, 필라델피아랑. 뉴욕은 네 항만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트레이딩 되는 게 많고요. 세인루이스는 물류예요. 뭐냐 하면은 예전부터 이렇게 요걸 보셔야 돼. 인제 우리가 어 보스턴 있고 뉴욕 있고 필라델피아가 이제 요렇게 있단 말이죠. 요 가운데죠. 필라델피아가 원래 미국의 첫 번째 수도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인더스트리얼이 많아요. 보스턴도 그렇고요. 뉴욕은 인제 여기서 트레이딩하는 게 많고요. 클리블랜드 쪽은 인제 우리 옛날에 철강, 카네기 쪽 고쪽 자동차 산업. 미네아폴리스는 인제 저쪽이고 세인루이스는 여기 있으면은 물류예요. 옛날에 게이웨이 투 더 웨스트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이 심장을 해 가지고 철도 산업이 다 이렇게 뚫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류가 많아요 아직도. 미네아폴리스는 저 위에서 캔사스시티는 가는데 중간 옥수수가 많은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다 아주 오즈의 마법사. 이게 캔사스시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다 옥수수밭밖에 없어. 차를 타고 여러분들이 4 시간을 가도 보는 거는 옥수수밭 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커요. 리치먼드는 버지니아 쪽에 있으면서 이쪽에 뭐가 있냐? 페더 볼트가 있어. 금 볼트. 금괴 있는 동네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재밌는 게 많아요. 달라스는 뭐 석유잖아요. 샌프란시스코는 웨스트 코스트 쪽에서 옛날에는 금을 모아뒀던데요, 금. 근데 지금은 뭐가 됐냐?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시카고는 뭐냐? 시카고는 또 저쪽에 갱단이 있었잖아. 여기도 돈이 엄청나게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서 시카고 쪽에서는 사실 물류가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있었냐 하면은 이 커머디티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선물 거래 같은 거 많이 그게 이 시카고 쪽에 많아요, 예전부터. 이 세인루이스에 있는 걸 위로 올려 가지고 거기서부터 물류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또 배를 타고 가고 넘기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시카고가 CBO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물이라든지 그게 다 어디서 거래되냐? 시카고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미국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지리 배울 때 그러잖아. 뭐 저쪽 어디에 뭐가 나 저기 있나 뭐가 나 요즘에는 안 배우지. 요즘에는 시험 안 보잖아요. 저희 때는 뭐 강원도 뭐 양양에 뭐가 뭐 철강석에 뭐가 붙어 있어, 뭐가 붙어 있어, 뭐 제주의 특산물이 뭐 다 시험 봤단 말이에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예요. 근데 미국은 얼마나 더 크겠어요. 자, 그런 거를 얘기를 해 주는 게 베이지북이고 1 년에 8 회를 제공합니다. FOMC 미팅도 8번을 만나요. FOMC에서 만나서 뭐 하는 거는 이렇게 동네에 된 이게 재밌는 게 보셔야 돼요. 자, 베이지북이 하잖아요. 2주 후에 보통 에버리지들이 1 년에 FOMC 미팅을 해요. 다 비슷해요. 1, 3, 4, 6, 7, 9, 10, 12. 여기 잠깐 다 2주 후에면 다 이렇게 FOMC 미팅이 열립니다. 다 여기서 있던 걸 가지고 동네에서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동네는 난리가 났어. 우리 아틀란타인데 저쪽에 있어가지고 모카 뭐 이런 거 뭐 하면서 이러이런 산업이 지금 했기 때문에 너무 가격이 올라갔어. 뭐 보스턴 쪽에도 철강 쪽에 많은데 철강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애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안 팔리고 난리가 났어.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럼 이 안에서 사람들이 이틀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페더 펀드 레이스를 어떻게 할 거냐. 돈을 아까 우리 캐시라고 그랬죠. 우리가 맨 처음에 머니 마켓에서 머니가 뭐예요? 캐시, 리퀴디티, 유동성이라고 그랬죠. 그 유동성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유동성이 올라가게 할 거냐, 내려가게 할 거냐? 이 얘기는 처음에 얘기할 때 페더 펀드 레이트, 그러니까 이자를 낮춰주면 유동성이 많아지는 거고. 이자를 높이면은 사람들이 은행들이라든지 이런 데 돈을 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타이트 긴축 통화 정책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정하면 스테이트먼트만 얘기를 해요.
딱 한 3장짜리. 아, 우리가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 얘들아. 그래서 끝내요. 디테일한 거 3주 후에 FOMC 미닛이라서 3주 후에 발표를 해요. 왜? 여기 있어가지고는 이때 보면 안 되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항상 3주 뒤에 발표를 해요. 그래서 얘가 발표하는 시점이 되면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 이번에 11월에 24일로 GDP 발표하죠. 테퍼링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스테이트먼트 결과 말고 요때 우리가 모르고 테퍼링뿐만 아니라 뭐 연준 이자를 뭐 언제 올리겠다라고 하는 한마디 했다라는 거. 누가 뭐 보팅을 해서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를 했어. 그것까지 나와요. 이번에 얘기할 때 누가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 결과표를 얘기를 안 해줘요. 왜? 이거를 알게 되면 시장에서 파격이 클까 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 그 연준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픈을. 그래가지고 연준이 무슨 얘기를 하면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얘기를 할 거 해드리려면 연준의 이제 듀얼 맨데이트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3가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맥시멈 인플로이먼트라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 물가를 안정시키고 장기 금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가 뭐냐 하면은 인플레이가 맥시멈이 되고 스테이블 프라이스가 이제 안정이 된다. 즉 이 단기 금리도 안정이 되고 장기 금리도 안정이 돼서 일드 커브가 노멀하게 이렇게 나오면은 장기 금리가 이렇게 세상에 안정이 되는 일드 커브가 나오면은 자연적으로 경기가 성장이 된다. 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미래가 안정적이 따라서 돈을 번 거를 투자를 하더라. 그러면은 인플로이먼트가 올라가고 인플로이먼트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물가를 2% 안에서 적정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경기가 성장하는 만큼 이만큼 부가 생기더라, 이 차이가. 그래서 경기가 성장이 되면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1등이라는 경제 부국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게 연준의 세서 FOMC를 하는 거고, 그래서 세계 맨데이트가 아니라 듀얼 맨데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면은 페드 펀드 레이트하고 페드 이펙티브 레이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를 할게. 그거 2개. 그래서 리포 그리고서 뱅크 레이트 or the discount 레이트하고 그다음번에 이게 리버 그리고 프라임 레이트 있어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6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오늘 배우시면은 평생 잊으시면 안 돼. 미국 시장에서. 그 연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페드 펀드 레이시예요. 우리가 FOMC에서 올리고 내리고를 하는 거 이 페드 펀드 레이시예요. 시장 금리도 아니에요. 은행에서 야, 그 돈 더 올려줘 말아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은행에서 뭐 크레딧 레이팅 사람이 신용도를 보고서 야, 너한테는 5% 해줄게. 너는 신용도가 나빠 7%야. 10%야. 이렇게 얘기하는 다 은행의 자유 권한이에요. 그렇지만은 연준에서 아주 결정할 수 있는 게 페드 펀드 레이트 하나예요. 페드 펀드 레이트는 며칠간 빌려주는 거다. 몇 년간 빌려주는 거다. 24시간 오버나잇에 딱 하루 빌려주는 레이트예요. 하루 빌려주는 레이트. 대부분 페드 펀드 레이트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야 이거 1년짜리 금리인가? 아 이거 10년짜리 금리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생각분이 많아요. 아니에요. 오버나잇 하루.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게 6개가 나와요. 페드 펀드 레이트는 페드 이펙티브 레이트가 있고요. 리포 레이트, 그다음 디스카운트 레이트, 그다음에 리버, 프라임 레이트 있어요. 자, 1907년에 뱅크런이 있었다고 그랬죠. 뱅크런은 뭐냐? 내가 예금을 찾고 싶은데 은행에서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뱅크런이라고 그래요. 왜? 내가 내 돈을 해가지고 너한테 맡겼는데 네가 임마 나한테 내가 내 돈 찾고 싶으면 네가 나한테 줘야지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소문이 나면 여기저기서 돈을 다 찾아가요.
그러면은 은행이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은행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뱅크런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고 뭐 이제 금감위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리고서 이제 음 옛날에 현금이 필요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그거를 전산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그런 전산화를 시켜요. 자, 그 은행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리저브 리콰이먼트라고 그래요. 내가 예금 받은 거 있어가지고 항상 이 연준에서 중앙은행에서 지정하는 이 비율만큼은 항상 현금으로 두고 대출을 해줘야 돼요. 이게 보통 10%예요. 근데 지금 작년에 이제 그 리저브 뭐야 그 팬데믹 일어나면서 이거를 거의 0%로 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많이 풀어준 거예요. 연준에서 싸주는 금액 말고 얘네는 뭐라고 그랬죠? 넷 인터레스트 마진이라고 그랬죠. 내가 빌려온 돈보다 꿔준 돈의 이자가 더 많으면 된다. 근데 이 양도 더 많아지면 수익이 많아지겠죠. 은행에서 신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빌려줬다고 그런 사람한테 전화 다 해서 야 돈 가지고 가. 이런 기회가 없어. 그럼 그 돈 갖고 뭐 했죠? 미국에서 다 집 사고 주식 투자한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이 페드 펀드 레이트 다시 올리고 이 리저브 리콰이먼트 0%에서 10%로 올린다. 시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모네터리 팔리시가 긴축이죠. 한국말로 타이트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시장에서 돈이 은행으로 쫙 연준해서 쫙 다 끌어가야 돼요. 그럼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된다? 조정이 아주 크게 온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 이 페더 펀드 레이스 올리면은 그거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리저브 리콰이먼트까지 다 올려요. 그러면은 시장이 요동이 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년에 한 6월 달이나 7월 달에 현금화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아셨죠? 이거 잊지 마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안 그럴 거 디스타임 인디드 디프런트 그런 거 없어요. 이 경제 디마켓의 메커니즘은요. There is no exception이에요. 왜? 1907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돼서 120년 거의 120년이잖아요. 114년 동안에 있던 게 지금 바뀐다. 왜? 어떠한 논리적인 근거는 없다 이거예요.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리저브 리콰이먼트가 있어요. 이거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은행이 현금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서 현금이 내가 오늘은 원래는 10%인데 요즘에 좀 돈이 좀 사람들이 예금을 했는데 빌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20%가 됐대. 나머지 10%가 있다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를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자를. 그러면은 리저브 리콰이먼트 10%와 이거에 대해서 요거를 연준한테 꿔줘요 밤에 은행이. 왜냐 밤에 문 닫고 할 게 없잖아. 5시부터 문 닫고서 내일 아침 9시에 8시에 문 열기까지 할 게 없잖아. 그럼 연준한테 돈을 꿔주는 거예요. 그거 받는 이자는 뭐냐? IORR. 이자, interest rate over required reserve. 여기에 돼 있는 이자 따라서 IORR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요즘에 뭐 유튜브나 뭐 블로그 보면은 되게 뭐 그 경제 잘하는 사람 되게 글 어렵게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IORR이 어쩌고 그러죠. 여러분들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경제 매크로 이코노미 보면 매크로 이코노미 원어원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 용어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해도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셨죠? 이거는 아이와 알랄이라고 그러고 연준에서 하루 빌려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자율을 정해줘요. 지금은 0.1%예요. 책에 나와 있어요. 자, 익세스 리저브 리콰이먼트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게 돈이 나면 연준에서 또 빌려줘요. 그럼 IOER이에요. 그 익세스 리저브에 대해서 연준에서 또 돈을 해놓고 그 연준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또 밤에 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리저브 리콰이먼트가 부족해서 미국의 은행이 얼마나 많은 미국의 연준이 있으면 연준 밑에 멤버 뱅크가 있어요.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지 멤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이 멤버 은행들이 연준에다가 돈을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JP 몰간, 뭐 이런 체이스, 아니면 골만삭스 이런 게 다 연준에 쓰는 멤버 뱅크예요. 근데 연준에다가 돈을 하면은 배당을 받자. 배당 없어. 그냥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네가 내 멤버 뱅크가 되기 때문에 멤버 뱅크로서에 있어가지고 이 연준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그래서 독립적이지만은 미국의 그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이 가장 발달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어가지고 멤버은행에서 멤버은행 또 밑에서 또 절절 매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로컬은행 있잖아요. 이 캘리포니아에도 그 우리 이제 보면 그렇죠. 내셔널 체인 뱅크가 있고 뭐 웨스트 코스트 뱅크가 있고 뭐 미드 웨스트 뱅크가 있고 이스트 코스트 뱅크가 엄청 많아요. 그럼 이 은행들은 연준의 회원이 다 아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연준에서 원하는 리퀘어먼트 못 채우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여기 있어져 리저브 리퀘어먼트는 다 적용이 돼요. 이 돈이 부족해요. 그럼 누구한테 빌려야 돼요? 위에 있는 멤버 은행한테 빌리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빌려야 돼요. 그거를 빌릴 때 맨 처음에 안 되면 연준한테 이렇게 쳐가지고 빌리는 거예요. 그 빌리는 금액 자체를 페드 펀드라고 그래요. 이 금액을 다 합쳐가지고 페드 펀즈예요. 이거를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오버나이트로 빌려주는 게 페드 펀즈 레이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페드 펀즈 레이시 뭐냐 하면은 밤에 모든 은행에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요구를 하는 연준에서 요구를 하는 예치금 리저브 리ኳ이먼트가 필요로 한데 그게 부족해서 이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손을 벌리면서 꿔줄 때 하루 차이로 빌리는 금액 그 이자가 페드 펀즈 레이시예요. 아셨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걸 잊으면 그래서 이 금액을 이 이자를 FOMC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를 줄 거냐? 그러면은 페드 펀드 이펙티브 레이트는 뭐냐? 연준에서 이거를 0에서 0.25%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연준에서 했던 게 시장에서 레인지가 있죠, 레인지. 이 레인지 안에서 그날 뽑히는 그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는 게 페드 펀드 이펙티브 레이트예요. 연준에서는 이 안에서 돈을 빌려주겠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액이 페드 펀드 이펙티브 레이트예요. 이제 좀 아시겠죠? 이거 재밌지 않아? 이게 매크로 이코노미예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 있잖아요. 책 2000페이지 읽어야 되는 거로 저한테 딱 10분 만에 들으신 거예요. 그럼 다 충분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또 재밌는 일이 생겨요. 페더 펀드 레이시라고 있어요. 리퍼하고 디스카운트 윈도우가 있어요. 연준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연준에 있는 담당자 농담이지만 그런 일은 없지만은 아무튼 연준하고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연준 말에서 말고 다른 데서 돈이 더 필요해요. 그럴 때 은행들이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디스카운트 윈도우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뉴욕 페드에서만 하는 거예요. 막 캘리포니아에다 뉴욕 페드한테 연락을 하는 거. 나 돈이 필요해요. 그래? 얼마가 필요해? 그러면서 이 돈이 부족해서 빌리는 경우 요거가 디스카운트 레이시 그 뱅크 레이시라고 그래요. D가 아니라 뱅크 레이시예요. 근데 이 뱅크 레이시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싸요. 그러면은 이 제일 비싼 이자를 빌릴 때 자금이 증가하면 시장에서 유동성 부족. 이 얘기는 뭐냐? 결제할 게 모자라 어디서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경기 그러니까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아니면 리세션이 올 수 있는 얼리 워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2020년에 이제 갑자기 이제 뭐 경기가 나빠진다 그러니까 저기저기서 그럼 내 돈 줘. 라고 기업이라든지 큰손 애인들을 딱 빌린 거예요. 그럼 돈이 없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드물어져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했는데 모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긴급적으로 해서 FOMC에 얘기를 해가지고 연준에서 갑자기 딱 그리고 돈을 더 풀어주마.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번에 리포 레이시라는 건 뭐냐? 리퍼체이스 어그리먼트. 이거는 뭐냐? 은행이 연준이라든지 리포 쪽에 있어가지고 아니면 다른 은행에 있어 국채, 미국의 트레저리 비를 담보로 맡겨요. 야, 너 내 국채 좀 가지고 있어. 대신 좀 돈 좀 빌려줘. 오케이. 대신에 내일 아침에 내가 이거 리퍼 뭐야 이 국채 다시 사갖고 오고 이자 다시 돌려줄게. 원금하고 이자 돌려줘. 원금 빌려줄게. 이자는 낸 거니까. 그럼 딱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이미 갈 때 이자를 돈을 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채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고 그 국채를 다시 사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보면 안정적이죠. 돈 빌려주는 사람은 괜찮겠죠. 저거 안 갖고 있으면 이 US 트레저리 빌이 내 건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 뭐 한번 제 설명을 들은지 모르겠지만은 금리가 올라간다고 페드 펀드 레이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막 이제 그 이 장기하고 단기 금리가 있으면은 이 금액을 빌려 가지고요 한쪽 금리는 이 숏을 하고 한쪽 금리를 롱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하면은 한 얘네가 보통 이거를 헌드레드 밀려 한 1,000억 가지고 하면은 하루에 한 얼마 벌더라? 하루에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버는 케이스가 있어요. 더 되나? 근데 그 정도예요. 그렇게 이 시장이 되게 치열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리포레이트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얘기 리저브 리포라는 게 있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나요. 리저브 리포는 뭐냐? 정부가 돈이 없어요. 지금처럼 미국 정부가 뭐 디폴트도 12월 달에 뭐 이제 뭐 디폴트 연기했잖아요. 우리가 미국 정부가 부도가 난다. 그런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채권, 채권을 시장에다가 빌려가지고 돈을 받아. 되게 창피한 거예요. 미국 정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결제할 돈이 없어가지고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풀어요. 그래가지고 오버나이트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저브 리포 레이시라고 그리고 리저브 리포 레이시오라고도 그래요. 레이시라고도 그러고 얼마만큼 하냐.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다? 미국 정부가 돈이 정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가 돌아가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리버는 뭐냐? 리버는 런던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시라고 그래가지고요. 유로 달러라는 게 있어요. 유로 달러는 뭐냐 하면은 유럽 쪽에서 달러를 가지고서 각 은행들끼리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영국에 있는 뭐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가 저기 어디야 BNP 파리바스 파리에 있는 애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통화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뭐 스위스 프랑이고 저기는 이제 그거 스위스 프랑인데 옛날에는 저쪽에는 이제 그 파운드고 여기서는 프렌치 프랑이었는데 지금 유로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영국 애들은 그거를 가지고서 계속 이제 파운드로 쓴단 말이야. 그 환율 그러니까 뭐 포렉스 시장이 이제 뭐 은행끼리 왔다 갔다 힘드니까 그냥 달러로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움직일 때는 달러 베이스가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 유로 달러라, 유로 달러. 이게 유로 달러예요. 자, 그런데 리버라는 건 뭐냐 하면은 런던에서 항상 발표하는 게 있어요. 런던에서 왜 발표하냐? 런던이 미국보다 금융시장이 더 선진국이었고 더 빨리 만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런던에서 인터뱅크 오퍼트 레이시 나오는데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변동금리예요. 리버 플러스 1먼스, 리버 플러스 2먼스, 3먼스, 4먼스 이렇게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서 이 해서 요 변동금리가 돼. 이건 어디다 쓰이냐? 몰기지 자동차 금리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소비자예요. 그래서 컨슈머 레이트 벤치마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프라임 레이시 있어요. 우대 고객. 비즈니스 우대 고객이 될 수, 개인 우대가 되니까 한 3% 정도가 더 붙어요. 가장 최고의 금리. 그거는 대부분 페드 펀드 레이스에서 3% 정도가 붙는다. 지금 0.25다 그러면은 페드 펀드 우대 금리 3.25% 정도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금리 얘기한 거를 여러분들은 평생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금리 이해하는 분들 잘 없으세요. 그리고서 뭐 여러분들이 뭐 저기서 듣고 여기서 듣는 유튜버들도 이런 거 이해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왜? 이게 좀 어려워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분들보다 더 뛰어나서 유튜브 하셔도 돼요. 아셨죠? 굉장히 이 금리에 대해서 차이를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몰라요. 패드 펀드 레이시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얘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FOMC라는 게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했었죠. 리저브 리콰이먼트는 이렇고 오픈 마켓 오프레스 FOMC예요. 디스카운트를 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통화 정책이 뭐라고 그랬죠? 모네터리 팔리시예요. 통화 정책 수단은 모네터리 팔리시 툴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리저브 리퀘어먼트 10%였죠. 이거를 올리고 줄이는 거예요. 작년에 줄였어요. 0%로. 그럼 시장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갔죠. 유동성이 많아진 거예요.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여기 있어 가지고 페드 펀드 레이트 줄이고 그다음번에 뭐 했어? 우리가 그 퀀티테이티브 이징 해가지고 엄청나게 사줄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서 디스카운트 레이트 결정을 해요. 저쪽에서 돈이 더 필요해? 그래? 그럼 우리는 올릴까 내릴까? 요거 잘 안 하지만 요거 세 개를 해서 통화정책 수단이에요. 아셨죠? 그러면은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타겟 FOMC에서 그러면은 주로 채권 매매 양을 해줘요. 지금 얼마를 해줬다 줄였다? 그 전까지 120 빌리언을 사줬던 거예요. 80 빌리언은 미국 국채, 40 빌리언은 몰기지. 이거를 사줬던 것을 15씩 줄인다. 지금은 이게 70, 이게 35가 된 거죠. 이런 거를 FOMC 미팅에서 결정을 해요. 그 다음번에 중간 점검을 해요. FOMC 미팅하죠. 1년에 몇 번, 8번. 중간 점검을 하는데 경제 지표를 확인을 해요. 뭐 우리 아까 말씀드려서 경제 지표 짝그 이코노미 인디케이터 있잖아. 그거를 해줘가지고 통화 정책을 다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최종 목표가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거예요. 현재 FOMC 연준의 최고 목표는 뭐냐? 맥시멈 인플로이먼트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인플레이션도 잡겠다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2021년 11월 10일을 기준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맥시멈 인플레이먼트다. 연준 의장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 목표로 해가지고 요 수단으로 해가지고 연준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재밌죠? 자, 그러면 우리 퀀티테이티브, 그러니까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경기 부양처로 두 개예요. 퀀티테이티브 이징하고 그다음에 일드 커브 컨트롤이에요. 자, 통화 정책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모네터리 팔리스예요. 통상의 경우를 보면 돼. 보통의 경우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은 우리가 해요. 그리고서 연준 금리를 결정해요. 뭐 작년 재작년에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 있어가지고 FOMC에서 하고 연준의 금리를 뭐 지금은 많으면 올린다 내린다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하겠다는 통상의 경우, 비통상의 경우 작년처럼 경제 위기, 경제 금융 위기. 자, 그럼 뭘 하냐? 0% 가까운 금리예요. 지금 마이너스 실질 금리죠. 작년에 그렇게 바꿨어요. 자산 매입을 해요. 어셋 퍼체이싱. 얼마를 해요? 자, 120 빌리언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어가지고 중요한 게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드 커브가 인버스가 됐어요. 안 돼. 야, 이거 팔고 이거 올려야 돼. 놀마로 바꿔야 돼. 그럼 뭐죠? 여기 장기 금리를 장기 부채 계속 갖다 파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목표가 될 때까지 이 목표가 내가 일드 커브가 얼마까지 될 때까지 목표 수치에 집중할 때까지 돈의 양에 상관없이 다 하는 거예요. 얘는 수치예요. 타겟이 넘버예요. 타겟이 어떠한 일드에 도달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돈의 양 상관이 없어요. 경기 부양 즉 퀀티테이티브 이징은 양이에요, 양. 매달 120 빌리언. 양이 이게 좀 달라요. 얘는 돈이 얼마가 들던지 간에 내가 하나의 목표 수치에 가서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경기 부양책 양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일드 커브 컨트롤을 제일 열심히 했던 데가 어딘지 아세요? 뱅크 오브 재팬이에요. 왜?
마이너스 금리가 돼 가지고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돈을 하고 쓰세요. 경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러죠, 일본에. 그때 굉장히 해 가지고 부동산 폭락이 일어나고 그러죠. 돈 있는 사람 다 썼어요. 그러면서 "아 저축하지 말고 가서 돈 좀 우리가 할 때 쓰세요." 이래도 일본 분들은 그거 쓰질 않았어요.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우리랑 다르게.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 났죠. 돈 다 갖고서 저기 썼을 텐데. 그러기 때문에 일드 커브 컨트롤을 제일 경험이 많은 데는 일본입니다. 경기 부양책은 미국이 그나마 할 때마다 돈을 엄청 풀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어 가지고 비통사적인 통항서 할 때는 퀀티테이티브 이징이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일드 커브 컨트롤이 두 번째. 자, 이거 하고 이거 해서 안 됐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요거를 알아두세요. 비통생의 경우에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미래 가이드가 Forward Guardians.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연준에서 트랜스퍼런시 한국말로 투명성 얘기를 합니다. 뭐냐? 우리가 연준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모든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연준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작년에 AIT를 하면서 파웰이 욕을 얻어먹은 이유는 포워드 가디언스에서 투명하게 해서 대답을 못했어요. 어떻게 당신은 인플레이션이 2%로 가는 거를 막을 거고 이 인플레이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그럼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시장이 막 요동을 쳤던 게 파웰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어. 왜? 연준 의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명성하고 포워드 가디언스를 줘야 되는 거거든. 그걸 못 줬어요. 지금은 익숙해져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퀀티테이티브 이징에 대해서 메커니즘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페드에서 자산 매입을 한다 그래요. 그냥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건 돈이 풀어주니까 위기, 경기 극복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산 매입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면은 채권 가격 상승. 채권을 사주잖아요. 이게 상승하잖아요. 그러면은 채권 가격하고 금리는 반대다.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쿠폰이 있었는데 실제로 일들은 줄어드는 거죠. 대신에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배운 거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주식 가격 상승하죠. 자, 일드와 주식 가격 반대로 간다고 그랬죠.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 가격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자, 금리가 하락하잖아. 부채 이자가 감소돼요. 그럼 소득이 상승되죠. 왜? 내가 지금까지 이자로 냈던 돈이 줄어들잖아요. 자, 자산을 매입한다는 건 뭐예요? 패드에서 자산을 매입한다는 거는 패드가 돈을 뿌려준다는 거, 유동성이 올라가는 거죠. 맨 처음에 뭐라 그러지? 유동성, 머니마켓에서 머니 캐시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죠, 유통에서. 그러면 은행 대출 증가하죠. 엄청나게 증가하잖아요. 그럼 소득 상승이 소비가 지출돼요. 작년에 집 사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그돈 갖고 뭐 다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자동차 사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도 품귀, 얘도 품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물가 목표를 2%로 잡겠다. 이게 퀀티테이티브 이징의 메커니즘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 시장도 상승하고 대출도 해가지고 소득도 상승하고 소비 지출도 상승하지만은 물가를 2%게 잡겠다라고 하는 게 이 퀀티테이티브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소득도 상승하고 소비 지출도 상승했는데 물가도 너무 올랐다 해. 그럼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21년 11월 11일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 소득이 상승하고 임금이 올라가고 소비가 해도 경제 성장, GDP가 더 올라가면은 괜찮아요. 이거는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1999년까지 이제 일어났었던 경제 이론이 미국에 매파라고 그랬죠. 당연히 경제가 성장을 하면 인플레도 올라가는 거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거다. 경제 성장이 얘보다 크면 돼.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였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경제 성장이 꼬꾸라지고 얘가 올라가면은 밑으로 경제가 리세션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업들이 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정하게 된 투자를 안 했다.
근데 지금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시중에서 연준에 있어 가지고 장기 금리를 안정시킨다. 왜? 장기 금리가 안정시킨다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가 없고 불안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한다.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한다. 일자리가 많아진다. 고로 경제가 상승한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퍼즐이 여기저기 있었다 그러면 그거 짜맞추는 거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들 집에서 매니징 하시고 회사 다닐 때 그거잖아요. 기업이 투자를 하면은 일자리 많아지고 일자리 많아지면은 돈 많이 주고 돈이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 돈은 뭐 이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는 거 매출이 일어나는 거는 뭐예요? 나한테 대해서 월급도 많이 주고 보너스도 많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소득 상승하면 나 그 많은 돈 갖고 뭐 해요? 여러분들 또 차 바꿀 거 아니에요? 뭐 국산차 타다가 뭐 외제차 타고 뭐 이거 차고 저거 사고 뭐 백도 하나 사시고 소비 지출이 상승하잖아. 다 그 개념이에요.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자, 단순 오케이. 두 번째 가겠습니다. 퀀티티브 이징의 그 프로세스 메커니즘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요거는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에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께서 약간 좀 더 공부를 하셔서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퀀티테이티브 이징이 나왔어요. 그 미국에서 국채를 매입했어요. 그쵸? 그럼 장기 국채 일드가 하락해. 왜? 국채를 사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얘가 커지잖아요. 그럼 장기 이자가 하락을 해요. 오, 여기까지는 오케이. 됐죠? 됐죠? 자, 그러면은 이게 국채를 매입하면은 연준의 자산이 증가를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이 쭉 증가를 하는데 은행의 자산은 뭐다? 좀 올라가는 건 빚이에요. 내가 국채를 발행을 그 돈을 사갖고 오면서 이렇게 해서 빚이 많은 거예요. 은행은 이 밸런스 시트 반대예요. 보통 기업이라든지 집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 안에 이제 자산, 뭐 집, 차, 현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은행은 자산이 돈을 꿔주면 까줄수록 빚이 많을수록 자산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포워드 가디언스를 줘 여기다가 야 나를 믿어 내가 누구야? 제롬 파웰이야. 하버드 나왔어. 나 똑똑해. 나 연준 의장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 잠만 믿고 나를 따라. 그럼 여기서 더 좋아가지고 국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드가 하락을 해요. 자, 인플레이션 타겟팅 했죠. 2%인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2% 이상이라고. 그럼 물가 상승을 예측을 하겠죠. 여기서. 자, 그럼 장기 이자가 하락을 하면은 사람들이 돈이 주식 투자 증가를 해요. 계속 다 투자를 해요. 그러면 꾸준하게 해가지고 개인의 부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GDP가 상승을 하겠죠. 자, 장기 이자가 하락을 하면 뭐예요? 미국 달러가 절하된다고 그랬죠. 같은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시장 금리하고 국채하고 비슷한 이 일드하고 비슷한 거다. 미국 달러가 평가가 절하가 된다. 그럼 수출 가격이 싸져요. 수출이 증대가 돼요. GDP가 올라가겠죠. 또 장기 국채가 하락을 해요. 그러면 몰기지 레이트가 날아가요. 내려가요. 그럼 대은행 대출 증가되고 주택 투자, 자본 투자도 많아져요. 미국 GDP의 18%가 뭐다? 하우징 관련이에요. 집 짓는 건설부터 사람들 다 일하는 것까지 미국이 17, 18%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GDP가 상승하잖아요. 작년에 왜 그래가지고 몰게지 백 시큐리티 내리고 자꾸만 주택 가격 해가지고 왜 자꾸만 주택 쪽에다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얘가 18%니까 GDP가 상승을 해요. 수출도 증대 많이 됐어요. 개인의 부도 상승했어요. GDP가 상승을 했죠. 얘만 잡으면 되는 거. 왜? 물가 상승 예측을 해가지고 임금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얘만 잡으면 되는 거. 얘. 이제 남은 목표는 이거예요. 지금부터. 하나, 뭐 임금 인상 요구가 되면서 물가가 지면 여기서 지금 플러스 맥시멈 인플레이먼트가 돼가지고 하면은 얘만 잡으면 되는 거 이제. 그러면은 미국 경제는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또 전 세계 1등이 될 수가 있는 거. 왜?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삐걱거린다. GDP 상승이 잘못된다. 중국 쪽에서 뭐 에버그리, 흥다그룹이 뭐 잘못되거나 뭐 몰기지 쪽이 쫙 만들면서 이 돈을 빌려줬던
독일도 망가지고. 왜냐하면 유럽은 경제가 작아요, 미국보다. 유럽이 작은 이유는 ECB라고 해서 유럽 센트럴 뱅크가 있지만 각 나라가 있는 거예요. 독일에 있어서 뭐 도이치뱅크, 뭐 네덜란드, 그리고서 프랑스, 뭐 벨지움, 그리고서 뭐 여기 뭐 스위스, 뭐 이태리 이렇게 있지만은요. 옛날에도 그리스 하나 무너지니까 다 박살나잖아요. 작은 나라. 이게 유러피언 유니언이지만은 얘네가 중국에다가 돈을 다 빌려줬어요. 미국에서는 별 효과 없어요. 뭐 중국에서 흥다가면 무너지고. 근데 중국에서 돈을 빌릴 때 이 여기서 빌렸다가 얘가 박살나면 얘가 도미노가 터져요. 얘가 터지면 글로벌하게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 뭔가 삐걱 소리가 나면은 얘부터 이게 다 역으로 흔들릴 수가 있는 게 내년 시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준에서 저번에 그러잖아요. 이제 하면서 이 글로벌하게 무슨 리스크가 있고 중국의 이제 그 부동산 쪽에서 뭐가 잘못되면 이게 있고 인건비도 이제 뭐 이렇게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얘도 줄이면서 역으로 돈 좀 가지고 와서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현금을 해가지고 좀 탄탄하게 조정을 하자. 이게 연준의 통화 정책 모네터리 팔리스예요. 지금까지 돈을 확 풀어줬으니까 천천히 줄이는데 그 전에 여기가 맥시멈 인플로이먼트가 달성돼가지고 완전 고용 레벨인 2.5에서 3.5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확 줄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물가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준의 정책이에요. 아시면은요, 뭐 별로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연준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머리 아팠던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자, 연준은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방송 다 외울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얘기해 줬던 거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방송 들면서 강의해 줄 때까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세요. 그리고서 여기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시면 책으로 가세요. 책에 웬만한 거 다 내용 있어요. 자,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왜냐하면은 연준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어,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질문을 지금 받아들인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으세요. 제가 여기 있던 거 다 여기 있어요.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여기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지금까지 한 번 이렇게 가지고 읽었던 거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하나 보세요. 그러면 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내용이 좀 달라져요. 일드 커브도 다 있고 다 있어요. 주요 경제 지표 이해도 다 있어요. 자, 연준의 정리.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연준은 두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안정적인 뭔가 스테이블 프라이스, 이를 그도 최대한의 맥시멈 인플로이먼트다. 그렇죠? 두 번째, 단기 금리가 안정이 되면 중장기 시장 금리도 안정이 되고 이는 안정적인 물가로 이어진다. 그래서 연준은 목표 물가 수치를 정하는데 2012년부터 2%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는 거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고 일드 커브다. 세 번째, 연준은 통화 정책의 수단, 모네터리 팔리시 수단으로 시중 은행들의 법정 지급 준비물, 오늘 배웠죠? 리저브 리카먼트를 정하고 연준 기준 금리, 페드 펀드 레이트를 정하고 재할인율,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정해서 통화량 공급을 조절을 한다. 머니 서플라이, 리퀴디티 여기까지 됐어요. 연준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은 FOMC면서 1번에 8번 한다. 약 6주마다 열린다. 보여드렸어요. FOMC에서는 연준 기준금리를 정하고 페드 펀드 레이트를 정하고 이 연준 기준금리가 중장기 시장 금리가 안정적으로 정책을 할 때까지 통화 정책 수단 아까 모네터리 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를 펼친다. 공개 시장 운영 정책,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그게 FOMC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미국 국채 매매를 통해 중장기 이자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그렇죠. 어셋 퍼체싱 해가지고 작년부터 120 빌리언 했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금융 및 경제 위기가 오는 경우 연준은 경기 부양책을 신시한다. 아까 했죠.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낮은 금리 유지다. 아까 그 0%로 내려가는 얘기를 했어요. 낮은 금리로 소비자와 기업의 대출을 장려하여 소비자의 지출과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냅니다.
표 말씀드렸죠. 통화 팽창 정책을 펴서 유통되는 통화량이 많아지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이 된다. 그쵸? 그러면은 달러 가치 하락은 미국산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역으로 일본 엔화가 평가 절하가 돼가지고 가치가 낮아지면은 미국에서 팔리는 일제차들이 가격이 싸져요. 많이 팔리겠죠.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좀 싸지면 그것도 많이 팔리겠죠. 삼성 핸드폰도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통화를 이 미국 달러 대비해가지고 항상 이 자기네가 외화를 미국화를 가지고서 환율을 조정하려고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 경기부양책을 설정해서 특정한 양을 시중에 투입합니다. 지금처럼 QE는 quantitative easing은 자금의 양과 연관되는 부양책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서 미국 국채를 연준이 매수하는데 이를 자산 매입이라고 합니다. asset purchasing이에요. QE를 진행하면서 연준은 미래에 대한 가이드를 보여요. forward guidance, 투명성을 가지고. 현재로서는 2023년까지 연준의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유지하고 미국 경제가 최대 고용과 안정된 물가로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무조건 도와주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요. 왜? 이제 빨리 돌아왔으니까. 2023년이 아니라 2022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포워드 가디언스를 계속해서 FOMC가 날 때마다 1년에 8번씩 바꿔주는 거예요. 자, 제로 금리 지금처럼 미래 가이드 QE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의 한계가 보면 사유정에서 수익률 곡선 컨트롤, 일드 커브 컨트롤, YCC. 자, QE는 자산 매입의 매입 총액에 대한 거 양이라고 그랬어요. YCC는 미국 국채들의 목표 이자를 통해서 이 시자율이 시장의 정책만큼 무제한으로 돈을 투입하는 거예요. 이거는 타겟 넘버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인버스드 그 일드 커브가 보이면은 향후 5개월에서 1년이 주식시장이 20% 이상하는 폭락이 나옵니다. 예외 없습니다. 요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다음들은 거시경제와 연준은 누구보다 잘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거시경제를 잘한다고 주식시장 성공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은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거시경제는 알아야 돼요. 그게 다른 얘기예요. 되게 sounds like 비슷하지만은 전혀 다른 스토리예요. 거시경제와 연준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주식이 성공하냐? 아니에요. 트렌드를 하면서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사람이 주식시장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최소한 얘네는 알아야 돼요. 이게 다른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식에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이 3장에서 제가 거의 7번에 나눠가지고 5번이죠. 5번에 나눠가지고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입했어요. 사실 기초과정 하면서 이거 사실 1시간에 다 끝날라 그랬는데 하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갔어요. 자, 그렇게 오셨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들으세요. 그래야지 트렌드를 여러분들의 포캐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공부를 하라고 질문 안 받고 여기서 끝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시고요. 어려워요.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보시려고 그러면 책을 정말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다시 확인한다고 지금 읽은 게 한 3,000페이지가 책 다시 꺼내서 한 번씩 확인하고 와요. 그만큼 그 엑기스만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거 또 듣고 들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